자,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 개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공부를 하시려면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죠. 소위, 효과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 시험의 특징을 얘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쭉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따지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한 5개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자, 기초이론의 이해 정도를 묻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외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장담을 할게요. 장담하는데, 공부하신 분이 2가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 위주로 하고, 어떤 분들은, 암기 위주로 하는데, 부동산학 개론 요 책이요. 여러분들 교재, 이론서, 100% 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모든 교재를 100% 달달 다 외우고 이해하지 않고요. 100% 달달 외우고 딱 시험 보면 몇 점 나오냐면 30점 정도 나옵니다. 절대 이론 이해 정도 암기하는 것들 절대 시험 문제 암기 위주로 공부했다는 거 그렇게 망한다는 거 분명히 아시죠. 3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공인중개사 시험 평균 몇 점 이상이 됩니까? 6점 이상이 돼요. 근데 특히 이제 저쪽은 민법은 어려우니까 부동산학교에서 여러분 70점 이상은 맞아야 되거든요. 부동산학교는 너무 쉽습니까? 너무 쉽다는 소리, 가슴이 아프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소리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면 그렇게 기초 이론을 이해하는 정도로 쉽게 접근한다라는 걸 항상 아시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출제한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아세요.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할 때는 뭐에 대해서 공부한다? 경제적인 측면을 공부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걸 왜 내가 별표까지 쓰냐면 제발 좀 공부할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부동산학 개론 말고요. 민법 공부하죠.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죠. 공시법 공부하죠. 세법 공부하죠. 그다음에 공법 공부합니다. 부동산학 개론 위에 나머지 5개 과목은 플러스 5개의 법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처음에 공인중개사, 제가 학원에서 이제 강의 좀 했었거든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만.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면 그런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부동산학 개론들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투자 얘기를 좀 해요. 투자 얘기를 좀 하고 하는데, 나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합격자 모임에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거의 대부분 사람 입에 뭐가 붙어 있냐면 법률 용어가 다 붙어 있습니다. 왜? 전체 6과목 중에서 5개의 법률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은 경제적인 측면의 공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틀리냐면요. 여러분들 법적인 측면을 공부하다 보면 법률적인 측면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뇌 구조가 법률 공부에 적합한 구조로 바뀝니다. 그것만 날마다 보다 보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법률적인 측면에,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자꾸 하게 되냐면,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소위 OX 하는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법률 전문가들이 뭐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인중개사 시험 수준에서는요, 어떤 지문이 나오면, 법률 조문이 나오면, 이게 맞았다, 틀렸다는 것을 굉장히, 소위 어떤 판단, OX의 판단을 강요하는 게 법적 측면의 공부입니다. 근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 내가 부동산 투자한다. 부동산 투자 잘하는 게 어떤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 돈 많이 버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럼 돈이 많이 번다는 게 100원을 버는 게 많이 버는 거예요? 200원을 버는 게 많이 버는 거예요? 300원을 버는 게 많이 버는 거예요? 얼마가 될지 100원을 더 버는 건지 200원을 버는 건지 300원을 버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인 범위로 공부하는 게 바로 경제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소위 OX가 아닌 게 형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5개 법률 공부하다 보니까 사고방식, OX적 사고방식으로 그대로 굳어 있습니다. 더구나 나중에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각 지문마다 OX를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런 법률을 공부하다가 경제적인 측면의 부동산학 개론을 딱 넘어오면요. 처음에 책을 딱 펼치면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따라서 부동산학 개론은 경제적인 측면 중심을 출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다른 과목과 분리해서 공부하세요. 분리해서 학습한다는 거 반드시 책 앞에다 부동산학 개론 책 앞에다 아주 크게 써놓으세요.
이게 분리해서 공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 지금서부터 오늘 하루 일과표를 작성합니다. 일과표 작성해서, 이제, 집에서 공부만 하신 분들 기준으로 따질게요. 그러면 아침에, 2시간은 부동산학개론 공부하고, 2시간은 민법 공부하고, 2시간은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2시간 어쩌고 쭉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짜시는데, 물론, 법률 과목은 그렇게 시간별로 짜도 문제 없습니다. 부동산학개론 쪽은 안 돼요. 다른 법률 공부하다가 부동산학개론 책을 딱 펼쳐주면요. 한 30분 동안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30분이 지나 이해가 돼요. 즉, 법률 공부하다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뇌 구조가 바뀌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 다음 경제적 측면 공부하다 법적인 측면 공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과목 분리학습하라는 것은 오전 아니면 오전 또는 하루 종일 정도는 부동산학개론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 공부하고 나서 법률 과목 공부해서 부동산 공부하려면 충분히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런 분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부동산학개론 책은 맨날 펴놓고 있는데 책장이 안 넘어가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 경제적인 측면을 힘으로 출제되니까 경제적인 측면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과목과 반드시 분리해서 학습한다는 거.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출제 이런 것들 모의고사에 강의하면 그때는 따로 할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시험 학습장에서 시험 칠 때도 주의할 점이 바로 경제적인 측면을 출제해서 다른 과목과 분리해야 된다는 거. 이거 아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개 업무 수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을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민법이나 이런 쪽은 워낙 이제 고시 시험하고 같이 나가다 보니, 워낙 문제 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고시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 어쩌고 얘기합니다만, 부동산학개론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다 보니까요,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자,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개 업무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학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이론을 공부할 때마다 요거를 알면 중개 업무를 할 때 어떻게 써먹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공부하면 더 쉬워요. 왜?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 업무 관련된 시사상식 문제도 출제됩니다. 시사상식 문제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부동산학 개론책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경록출판사의 부동산학 개론책은요. 100점 만점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100점 만점을 만단 전제해서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책이 만들어졌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문제는 출제를 할 때는요, 중개업무 관련된 시사상식들이 출제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론서에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 안 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사상식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이게 적을 때는 한 문제, 많을 때는 세 문제, 네 문제까지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실 때, 어느 정도, 이론서 정도가 끝나고 나면요. 항상 신문 보셔야 됩니다. 신문 보시면서 부동산 정책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 자체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배우는 부동산 정책 가운데 중요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문을 하루에 한 10분이나 20분이라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사상식 문제들 이거 놓치고 나면 무지 짜증납니다. 분명히 신문에서 본 것 같아.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1, 20분 정도 머리 식히면서 그런 신문 내용을 좀 보신다라고 하셔야 되고 고난이도 문제도 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도 문제가 소수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 시험이나 국가고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문제를 출제할 때 상급, 그 다음에 중급, 그 다음에 하급 이렇게 출제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어느 시험이나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급이 이제 고난이도 문제, 중급은 보통, 하급은 굉장히 낮은 문제죠. 근데 보통 범위가 이쪽이 중급하고 하급 범위가 거의 어느 시험이나요? 70% 정도 수준이 됩니다. 아무리 시작해도. 70% 수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는 다음에도 얘기합니다만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유왕 시험 보고 내가 이제까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1등만 했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봤을 때 1등 하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좋아요. 좋은 자세인데. 문제는 그런 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에 공부 1등 하려면 부동산학개론 같은 것도 거의 100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100점 맞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100점 맞는 비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어디 들어가서 부동산학과 들어가셔가지고 저처럼 매년 한 30년간 공부하시면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학교는 100점 맞습니다. 근데 이 매년 제가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어떨 때는 한 문제씩 틀릴 때도 있어요. 이 정도로 부동산학개론 부분은 굉장히 넓고요. 특히 고난, 상급 문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이도 문제를 내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문제 출제하다 보면요. 자기들이 전공 분야에 다 있습니다. 전공 분야에 있다 보니까, 그 전공 분야에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내는데, 교수가 신고하고 시험 보는 사람이 신고하고 전혀 틀리죠?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는 이런 상급 문제 같은 경우는 소수가 나오고 기출 문제 같은 거 나오는데요. 이런 건 됐으면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기하시고 시험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쉬워요. 공부할 때 쉽고 그다음에 합격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학개론 시험에서 시험법 시험 과목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연결돼서 합니다.